우리 잠재 성장을 결정한 요인을 볼 때요. 2030년 가면 1%, 그 이후로 가면은 0%대 진입하고 있다. 이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정말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 김영희입니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국 경제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자산 배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첫째,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저성장은 차별하고요. 앞으로도 차별화 심화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게서 우리 기업들,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산 가격도 한번 전망해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인데요. 아주 단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블룸버그가 우리 경제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경제가 2.6% 성장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2% 정도 작년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2.2% 정도로 회복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회복돼도 2%라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흔히들 여러분이 언론에서 잠재 성장률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게 노동, 자본, 생산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이 한때 10%였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2% 안팎, 그리고 조만간 1%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15세, 64세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그러는데요. 이 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 전체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요. 과거처럼 투자를 많이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려면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그런데 생산성은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게 아니죠. 생산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는데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현재 2% 안팎인데요. 2030년 가면 1%, 그 이후로 가면은 0%대 진입하고 있다. 이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주로 노동이 감소하면서 우리 잠재 성장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장률이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기간 연평균 경제성장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률 떨어지는 나라, 세계에서 참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우리 10.3% 성장했어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우리 선배들 간혼, 강부로 독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만큼 경제성장 우선했다는 거죠. 전두환 정부 때도 10% 성장했어요. 후기에 3조 호황이 있었습니다. 86년, 88년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저유가가 있었고요. 저금리, 저달러, 엔강세가 있었죠. 이런 3조 호황으로 우리 경제가 88년, 86년 연평균과 12%나 성장하죠. 그리고 노태우 정부 들어가지고 3조 호황이 끝납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 경제 성장을 떨어지니까요. 이분이 각종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주택 200만 호 건설하면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래서 9% 성장했는데요. 김영삼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 IMF 경제위기 겪습니다. 고성장 때 쌓인 은행 기업 부실을 처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게 IMF 경제위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가지고 IMF 처방에 따라서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죠.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될 정도였어요. 기업들이 없어지니까 투자가 줄어들죠. 근로자들 해고하면서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5%대 접어든 겁니다. 질적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구조적 결과가 양극화, 고용 불안이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균형 발전, 그 다음에 분배복지, 동반성장 이런 정책을 펼쳤었죠.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고 각종 공기업 지방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방 균형 발전, 소득 분배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747, 7번 성장 내세웠는데 3.3%로 떨어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4.74, 4% 성장 내수였는데 또 3%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2.4%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섰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 계단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계단을 한번 올라서 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잠재 성장을 결정한 요인을 볼 때요. 앞으로 5년도 제가 추정해 보면 2% 안팎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앞으로 5년 2%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서 차별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7%, 9%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니까요.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별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코스닥, 코스피의 상장 기업 중에요. 18%가 한계 기업입니다. 한계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18%나 된다는 겁니다. 전체 기업 따지면요. 중소기업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한계 기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2010년까지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했어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2010년 이후로는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는 2.7%까지 떨어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맞습니다. 제가 58년 개띠인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무렵에 300달러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중고등학교에 다니시다면 등록금 안 받습니다. 심지어는 교복까지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4만 달러, 5만 달러 빨리 가야 되죠. 그래야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잠재성장 하락수도 보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가계 상당히 부실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 IMF 경제위기까지 가야 돼요. 97년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죠. 외환위기는 왜 왔습니까? 일부 대기업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습니다. 97년 외환위기를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죠.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익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외환위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요. 제가 마샬 K라고 표현해놨습니다만 통화량을 나눈 거예요. 실물 경제에서 돈이 많이 늘어나는 경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돈을 주식 투자에 손해, 뭐 대우채, 회사채 사도 손해니까요. 우리 가게가 은행에다 맡겼습니다. 근데 은행은 돈이 들어오면 그 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이익을 많이 내니까 돈을 안 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당시에 돈이 가계로 몰립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외환위기 전에는요. 우리나라 은행 대출 중 71%가 기업으로 갔고 29%가 가계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돈이 가계로 가면서 소비는 됐는데요. 우리 가계가 부실해지고 만 겁니다. 부채 자산 비율에서 선으로 그려놨습니다만 2001년, 2000 급증해 버렸죠. 가계 금융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가계 부실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후로 조금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계라는 건 자금 잉여 주체라고 그래요. 가계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쓰는 것보다 많습니다. 이게 연간 개념인데요. 1998년에 85조라고 이전에 비해서 최고치였어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은행 대출 금리가 일시적으로 20%가 넘었거든요. 근데 2002년 무렵에 6 내지 7%로 떨어지고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우리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돌아서는 그래도 좀 우리 가계가 구조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려 쓴 돈보다 저축한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특히 2020년 보니까 207조, 작년에도 183조거든요. 우리 가계가 이렇게 많이 저축을 하고 있지만은요,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인데요. 소비 중심으로 저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소비가 GDP 성장률보다 좀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기저효과예요.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한 탓에 최근에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가계가 쓸만한 돈이 차별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소비 중심으로 저성장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작년, 재작년에 금리 많이 올랐죠. 그런데 금리는 이미 정점을 치고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더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시장에서 같이 하는 것은 명목금리인데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라고 그러죠. 실질금리는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실질 GDP 성장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에서 1% 후반, 10년 후면 0%대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금리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금리가 올랐던 건 물가 때문이었어요. 우리 물가가 작년에 한때 월별로는 6%까지 올랐는데요. 최근에 2%대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니까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금리 하락 요인을 저축 투자율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라는 것은 돈의 수요입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돈의 공급이에요. 97년에 외환위기 전에는요, 우리 기업들이 정말 많은 투자를 했죠.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했죠. 그래서 고금리 경제였었어요. 그런데 97년에 외환위기 우리 기업들이 깨달은 게 뭐입니까? 가행 투자하면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 기업들이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요, 투자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졌죠.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것도 차별화예요. 우리 기업들, 중소기업들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니까요.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09조 원이나 됩니다. 물론 차별화는 됐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저축이 투자보다 많기 때문에 돈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는 남아도는 경제라는 겁니다.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요. 장기적으로는 금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무슨 거 일본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이요.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돼 버린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가게도 저축, 기업도 저축, 대출이 안 되죠. 그러면 일본 은행들이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 투자는 별로 안 합니다. 뭐만 삽니까? 채권만 사요. 일본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90년대 초반에 10%였는데요. 계속 늘어나고 한때 32%까지 늘어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도 저성장, 경제성장을 먼저 떨어졌죠. 그리고 일본이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요. 돈이 남아도는 경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은행들이 채권을 사니까요. 채권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금리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 금리뿐만 아니라 시장 금리도요. 0%까지 떨어집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누가 어려워집니까? 보험회사들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금융상품 팔 때 최소 몇 퍼센트 금리 주겠습니다. 이렇게 팔아놨는데요. 금리가 그 밑으로 떨어지죠. 소위 역마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렇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일본이 보험회사들이 약정했던 금리를 내줄 수가 없어가지고요. 13개가 4개로 통폐합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이 전개될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가게 절대적으로 뭐 잔액 개념으로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간 개념은 어떻습니까? 계속 금융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 개인들의 자금 잉여가 183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은행에 저축한 돈이 빌런스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에요. 작년에 우리 기업들 자금 잉여 규모가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경제이익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요. 은행에서 돈 빌리고 채권을 발행하고 현금을 많이 쌓아놓은 겁니다. 909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돈을 은행에서 덜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아직 우리 기업들이 투자도 그렇게 많이 늘리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은행의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기업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본 은행들이 채권을 샀는데요. 우리은행도 이미 그 채권을 사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펀더멘털적으로 명목금리,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상승률인데 우리 잠재 성장이 하락하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차별화는 됐지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은행의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은행이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기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가지고 2013년 3월에 좀 팔았었어요. 그때 그 투자한 자금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모 생명보험회사 부사장이 저한테 즉시연금 하나 좀 가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2억 원을 가입했죠. 2013년 3월에 가입했는데 51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28만 원을 받은 거예요. 51만 원에 28만 원 줄어들었겠습니까? 보험회사는 주로 채권 가지고 자산을 운영합니다. 채권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무슨 의미죠?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면 30억, 그 다음에 500만 원 받는다면 50억, 뭐 1000만 원 받는다면 100억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우리가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그 금융그룹 한 회장 강의를 들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 먼저 겪었죠. 일본식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우리 100세까지 사실 겁니다. 100세까지 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제 선배들, 또래들 거의 다 은퇴했어요. 그런데 은퇴한 남자들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을 오래오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신다면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사장까지 하시면서 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직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업을 하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돈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제 제자 이야기예요. 보은행에서 환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업을 하나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그 제자가 저희 대학원 왔습니다. 야간대학원이죠. 그래서 이론을 공부한 거예요. 은행에서는 업무를 배웠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웠고 두 개를 접목시켜가지고 경제의 99%는 환율이다. 이런 책을 써낸 겁니다. 그 제자는 그 책을 내가지고 환율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환율이라는 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근로소득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직을 오래오래 유지하고요. 직을 유지하는 동안 은퇴한 남자들 나갈 사무실이 필요하다.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을 때요. 은행에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여러 가지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저축 투자, 돈의 공급 수요, 그다음에 은행의 채권 매수 이런 걸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금리는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긴 대출일수록 우리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3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은행한테 이렇게 건의했어요.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주세요. 올해는 또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금융감독원이. 또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세요. 이런 건의를 했었죠. 그런데 저는 3, 4년 지나면요. 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또 한 번 또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주세요. 3년 전 일이 또 벌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대출을 받으시려면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거, 이거는 거대한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일하면서 근로소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2%에서 머지않아 0%대 진입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로 노동이 감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본 수당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투자 크게 늘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총 요소 생산성, 이게 개선돼야 되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게서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놨습니다만 살아남아야 돼 성장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모든 산업의 주요 산업의 초과 공급이 존재합니다.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늘어나든지 공급이 축소돼야 돼요. 그런데 수요가 과거처럼 늘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선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고요. 우리 그 정부 부채, 아직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낮지만 정부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여지가 없고요. 아직도 물가가 목표치보다 약간 더 높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쓸 여지가 크지 않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 가계부채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금리를 내리더라도 소비 투자가 별로 안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맥킨지 보고서 제목입니다. 우리 역사로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 세대가 더 못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선진국 GDP 보면 전체 GDP는 늘었어요. 근데 상위 10%만 많이 늘었고요. 중간가구 실질 소득은 정체호흡은 감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가계 부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늘어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정책 수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좋은 말로 구조조정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살아남는 기업은 더 잘 되겠죠.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느냐? 첫 번째, 어려울수록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는 더 많은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사이클이 있으니까 좋아질 때 더 잘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산업의 변화 흐름을 고려해 가지고 양성 경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큰 산업의 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만들기보다는 주로 M&A를 통해 가지고 성장 산업에 진출하라고 경영학자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그동안 미국이 큰 역할을 했으면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요. 중국 경제 최근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늘어나고 특히 아세안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인도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자들이 여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영학자들이 실제로 그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남성 임원만 있는 회사보다 여성 임원이 섞여 있는 회사가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든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앞으로 차별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의해서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고요. 살아남는 기업만 더 잘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 자산가의 가치 전망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주식 투자 참여하셨죠. 그런데 제가 2000년, 2020년, 2021년에는요. 그래도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측정해 보니까 그때는 주가가 가대평가됐었어요. 여기서 저 파란 선이요. 우리 명목 GDP로 정한 적정 주가입니다. 장기적으로 올라요. 근데 실제 주가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대평가되고 때로는 가소평가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명목 GDP에서 코스피가 24%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올해부터는 주가가 여기서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리에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도 우리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다가 저평가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거를 유동성으로 비유하는데요. 한때 그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죠. 그런데 지금 가소평가됐고요. 서서히 이제 제자리에 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월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요.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이렇게 높은 경제 변수가 없습니다. 올해 0.86이나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경제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5%예요. 우리 수출이 잘 되면은 뭐 우리 경제 성장이 올라오고 기업 이익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 거죠. 흔히들 그 주시장을 산책하면 개가 주인하고 비교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앞서가죠. 개가 코스피고 일평균 수출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 6월에는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의 무려 36%나 앞서가 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지표 보고 2200까지 떨어집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앞서가는 기회가 이제 완전히 뒷걸음질 쳐버렸죠.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하고 지금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대평가 다 해소돼 버렸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올해는 주가가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가를 전망할 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치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코스피가 3,300 갔다가 2,2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시경제 흐름에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선행지수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 삼성전자 2021년 6월 무렵에 9만 원이 넘고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선행지수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선행지수가 꺾이면 경기가 나빠집니다. 삼성전자 주가 혼자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9만 원보다는 6만 원대에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전망하면서 제가 만든 선행지수가 3 혹은 4월이 저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가 오릅니다. 앞으로 경기 회복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OECD가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는 지난 2월에 정점을 쳤습니다. OECD 선행지수,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가 조금 선행하거든요. 아마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도 앞으로 계속 발표가 될 텐데요. 조만간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게 참 똑똑합니다. 코스피 업종별 상승률 보면은 운수장비, 전기전자 업종 이게 30%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피 15% 올랐는데요. 코스피보다 2배 이상 올랐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이런 주가들이 먼저 올랐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는 안 좋습니다. 근데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 업종들이 먼저 오른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좀 너무 빨리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오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주가를 전망하면서 5월까지는 많이 오릅니다. 6월, 8월은 좀 리스크 관리를 조정을 거칠 테니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조정 기간에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인데요. 사실 주가보다도 집값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76%가 부동산입니다. 우선 일본 사례예요. 일본 집값이 85년부터 90년까지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85년 9월에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N 강세를 유도합니다. N이 강세되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죠. 우리가 어떻게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수출 기업이 아우성을 치니까요. 금리 내리면서 내수를 부양해버려요. 금리 내리고 돈 풀었더니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89년 말 90년 들어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집값이 급락했죠. 인구 구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35세, 55세 인구인데요. 저 인구가 어떤 인구예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을 늘려가는 식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85년 이후로 집값이 이렇게 오를 때요.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값이 급락하니까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집이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투자재입니까? 소비재입니까? 우리 집값 KB 국민은행 통계 기준인데요. 중간중간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2009년 3월 저점으로 작년까지는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년 6월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이 반등이 추세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냐 제가 추세를 구해보니까
아직 추세상으로는 상승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집값을 결정하는 금리, 대출의 경기, 뭐 코스피 이런 것 관련해서 전망을 해보면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추세가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급락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급락은 없을 겁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높은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장기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한 분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 것은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소득 증가 속도가 많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요, 뭐 통계청 추계입니다만은 2029년이 가구 수가 정점일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고려하면은 우리도 집이고 투자재수 소비재로 가는 대전환의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인구 구조가 이렇게 늙어가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심지어 저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거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잠재 성장을 계속 할 수 있고, 집값도 차별화는 되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우리 집도 장기적으로 이제 오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산 배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76%가 부동산이고요. 금융자산 22%, 전월세 보증을 빼면 16%밖에 안 되고요. 주식은 5%도 안 됩니다. 특히 그 50대 후반, 60대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저는 이 부동산이 갈수록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르신들이 집 하나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더라도 저거를 유동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연금제도,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집을 은행에다 맡기면 연령에 따라, 그 다음에 집 규모에 따라 다 다르지만 매월 일정 생활비는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거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에, 그 다음에 올 1분기까지 은행 예금 비중이 많이 늘었죠. 거의 47%까지 가고 있어요. 작년에 은행 예금 금리가 일시적으로 5%까지 갔지 않습니까? 경제 여건으로 따지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미 5% 금리 주는 은행은 없어졌습니다. 올 연말에는 뭐 3%, 내년에는 2% 진입할 거예요. 4, 5년 후에는 뭐 몇 년 전처럼 다시 1% 진입할 겁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사실 예금보다는 채권 투자가 더 좋죠. 채권 사놓으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가격이 오르니까 언제든지 팔아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10월에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4.6%까지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3.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10% 이상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가 최근에 뭐 미국 금리도 오르고 우리 그 새마을금고 이런 거 금융 불안 때문에 뭐 3.8% 근처까지 올랐는데요. 저는 멀리 보면은 채권을 투자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직 그 일반 회사채에 사시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률 낮아져 경기가 나빠지면요, 이 회사채 신용 등급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10년짜리, 심지어는 20년짜리, 이게 지금 3.78%이 정도 되는데요. 저는 5년 되면 그게 1%대 뭐 중후반에 진입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 가격 많이 오릅니다. 채권 투자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게가 투자할 자산이 주식인데요. 우리가 그 2021년에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3%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20%까지 줄어들었고요. 뭐 올 1분기 주가가 올라가지고 조금 올랐습니다만, 우리 주가가 명목 GDP,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그 다음에 M2 이런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뭐 코스피 3000, 뭐 더 멀리 보면 4000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주식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권 투자도 늘리고 주식 비중도 늘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뭐를 줄여야 될 것인가? 그거는 은행 예금입니다. 앞으로 저 금리도 떨어지고 은행 예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이 더 오르고 주식 가격도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는 높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 비중 좀 줄이고요, 주식이나 채권 투자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우리가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을 오래오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죠. 우리가 특히 은퇴 후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은퇴한 남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자산이 있습니다.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요. 네, 제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니까 아직도 부동산은 좀 가대평가 영역에 있어요. 네, 그런데 주식이 가장 그 장기 추세나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저평가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금융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금융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융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으로 부자 되셔가지고요. 좀 나눠 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대학교 교수 김영길이었습니다.